자,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있죠. 이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을 이 수익률인데, 수익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이면서 이미 과거에 달성됐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자, 요구 수익률은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예상했을 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시험 문제는 27회 시험에 최대로 출제했어요. 자, 시험 문제는 항상 뭐죠? 최소다.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최대가 아니다. 최소한의 수익률. 이거 뭐가 되죠? 우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 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이 우리는 수익률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 개념, 최소라는 걸 하나 좀 주의를 해 두시고,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또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우리는 투자를 뭐 한다?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출제를 하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예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자,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요, 우리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이 기대 수익률은,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 금액이에요. 이런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총 투자 금액도 10억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은 안정적인데, 이때 기대 수익률이 와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값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언제까지? 기대 수익률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과 같을 때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쪽을 좀 주의해야겠지.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죠.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 보시면은 수익의 측정이 나오죠. 자,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의 기대치는 평균값으로 측정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사례 2를 많이 출제하죠. 자, 봤더니 4813. 자, 기대 수익률 개념을 보시면은 그 사례를 보면 이 얘기죠. 우리 기대 수익률은 우리는 경제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경제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예상되는 수익률. 자, 불황일 때 몇 프로? 4%. 불황일 때 4%. 정상적 보통일 때 몇 프로? 8%. 낙관적일 때 뭐? 13%. 비관적 불황일 때는 4%. 정상 보통일 때는 8%. 낙관적 호황일 때는 13%. 요것이 각 상황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에 예상되는 확률을 곱해요. 그 확률 가운데, 예? 비관적일 확률은 100%에서 얼마를 차지? 20%를 차지. 자, 정상적은 100%에서 몇 프로? 60%를 차지. 낙관적은 전체 100%에서 20%를 차지한다.
자, 그러면은 100%에서 20%는 0.2죠. 0.2에 4를 곱해주면은 0.8%. 0.6에 8을 곱해주면은 4.8%. 자, 0.2에 13 곱해주면 2.6% 하면 7.4에 0.8을 해주면 8.2%.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 2년 전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제 상황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에 우리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 가중치를 곱해줘서 더해주면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구하는 요령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90페이지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기대 수익률이 주어지고 위험이 주어졌죠. 자,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다. 이 1%를 우리는 무위험, 우리가 자산의 수익률.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이때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서 국가가 보증한 국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죠. 자, 그럴 때 이 무위험률은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순수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다. 아까 시간에 대한 대가, 비용이 이렇게 수익률에는 있어요. 자, 그리고 무위험률 1%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가 1.2% 될 수도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1%가 0.7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시장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뭐한다? 변할 수 있다. 변적이다. 일반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크기,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커진다. 자, 이것을 우리는 위험, 회피형.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 밑에서 보면 볼록한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이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만족은 똑같다. 투자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만족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 곡선상의 점마다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다를 뿐. 만족은 똑같아요. 자, 이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우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 자,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은 무슨 관계? 양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위험, 수익의 뭐라고 하죠? 상쇄 관계. 위험이 높으면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는 게 상쇄가 된다. 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시장에서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시장에서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대가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위험 회피도는 무위험률의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자, 이때 여러분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 때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공격적은 이만큼, 공격적은 수익률을 이만큼 요구하지만은 보수적은 수익률을 동일한 위험, 3%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위험 조정률인데, 자, 여러분 두 번 출제를 했죠. 무위험률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 무위험률이 하락을 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을 한다. 또 요것도 이때 위험은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해요. 이 체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이 뭐한다? 체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이 뭐한다?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지는 거. 화살표. 여기 위험 할증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지. 자, 그걸 이제 또 두 번 출제를 했었죠. 또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하냐면 피셔 효과라고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을 말하죠. 자, 91페이지는 아까 우리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설명한 건데,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때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여러분이 주어져 있다. 이게 안정적일 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모두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것은. 자, 포트폴리오인데, 자, 1952년 마코위츠란 학자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하는데, 자,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지 마라. 바구니 떨어지면 계란 다 깨져요. 요걸 빗댄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다?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를?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지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정답 많이 묻는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이 주어졌죠. 자, 그림은 여러분 9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점점 위험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은 위험은 이렇게 높아요. 총 위험이 이렇게 높다.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런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정확히 암기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 위험, 밑에 있는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침체하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이건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있는 위험 반대가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있는 거고 체계는 뭐다? 없다. 없다.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렇게 자산의 수가 많으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뭐가 돼? 제거돼요. 완전히 제거된다. 완전히 제거되고 뭐는 더 이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아무리 많아도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는데 뭐는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시험 지문에 우선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상관계수를 보시면은 92페이지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입니다.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간에 뭐를 나타내냐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우리는 나타내는, 측정하는 지표. 움직임, 변동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항상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계산을 하면은 이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극단적이잖아요. 양극단적인데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앞에 뭐를 붙이냐면은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한 마이너스니까 음의 상관관계죠. 자, 여기에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여러분 0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많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인데 이것은 커진다. 이쪽 갈수록. 네. 여기 제로로 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근데 문제는 요 플러스 1이 문제죠. 플러스 1일 때는 또 완전한 여기는 양이죠. 자, 완전한 여기는 양의 상관계 플러스니까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자, 이때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우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안 좋죠. 이쪽으로 올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자, 그래서 이 수익률의 움직임,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 자, 여러분 한 자산, A 자산의 수익률, A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뭐 한다? 감소. 여기 2%에서 3% 증가하면 여기 7%에서 뭐 5%로 감소한다. 이렇게 반대,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CD에 있어서 우리는 C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D 자산의 수익률도 뭐 증가한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요, 이 상관계수는 무슨 값?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 값을 우선 기억하는데 뭘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좋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니까. 자, 상관계수 관련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93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이것은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어떻게 돼요? 그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 이 가중치거든요.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하여 그 밑에 수식점 다 더해주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표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데 벌써 4번 출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자, 이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하고 아까 여러분 위험 회피형 투자자 설명할 때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같이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해서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입니다. 자, 이때 위험에서 이렇게 나가죠. 자, 예를 들어서 요 밑에만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위험이 5%다.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익률을 가진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위에는 점선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어진 이렇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우리는 프론티어라고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또 우하향으로 출제합니다.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이유도 우리는 시험 문제에 출제를 많이 하죠. 자, 요 얘기죠. 이 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점은 뭐라고 하냐? 주어진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즉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자, 여러분이 이 점 A, 이 점 B면요, 이렇게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이 낮은 A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B를 선택해요. 또 이것은 선택이 불가능하죠. 이 점선은 이건 선택 가능한데 이게 C죠. 이렇게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높은 C보다 위험이 낮은
B를 선택한다. 이 B점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것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 말입니다. 이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뭐죠? 무차별 곡선인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요게 3%다. 3%일 때 요 수익률이 여기 5%고 요 수익률이 8%다. 그러면은 3%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이 낮은 5%보다 뭐를? 8%를 선택하겠죠. 이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만족은 밑에 있는 무차별 곡선보다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의 만족이 더 높아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선택이 안 되죠? 요 곡선상에 선택이 안 되는 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유일하게 하나. 요것밖에 없어요. 예, 요것밖에. 그래서 이 점이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준 요 B점을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여러분 요 두 점은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은 하면 안 되고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해요. 접하는 점 포인트입니다. 접하는 점,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된다. 자, 9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접하는 점, 여기 밑줄,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93페이지 맨 밑에 우상향의 밑줄. 우하향이 아니라 뭐다? 우상향.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면은 자, 현재 가치 PEV인데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그럼 1억보다 많겠죠?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할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1억보다 작아요. 이거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가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이 수익이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예요. 근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투자 시점이 언제? 현재로 일치시켜서 우리는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뒤에 가서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럼 요 기본적인 개념을 잘 기억을 해서 자, 현재 100원이 있어요. 현재 100원인데 연이자율 10%다. 자, 복리죠. 원금의 이자도 지급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1년 후에는 얼마냐? 자, 원금 100원에 10% 곱해준 요 0.1을 해주면 원금 이자를 대준 요게 우리는 1년 후 가치. 그럼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얼마? 괄호를 묶으면 1.2. 그러면 요게 100원에 10원 더 주니까 110원이 1년 후의 가치. 그럼 다시 110원이 1년 후에는 얼마냐? 그럼 얼마? 110원 더하기 110원에 또 10% 이자, 원금 이자죠. 또 11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1 플러스 0.1인데 이 110원 자리에 이것을 여기에 넣어주면은 이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뭐가 된다? 제곱이 돼요. 두 번 곱해주고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N년 후일 때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승이냐면 N승이 돼. 이 원리를 이용하면요. FV
미래 가치, 연이자율 R%,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100호는 요 100호는 현재 가치, PV 현재 가치에서 1 플러스 연이자율 R의 기간 N수. 자, 이 수식이 뭐냐? 현재 가치 100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이걸 구해주는 이 개수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하죠. 이 미래가치를 내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불의 우리는 내가 개수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1 플러스 R의 N승에서 이자율 R이 상승하면은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얼마? 일시불의 내가 개수인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요 값이 뭐 0.1, 10%에서 20%, 0.15 가면 1 플러스 1.1에서 1 플러스 2.2 하면은 제곱 요거 하면 어디가 커? 여기가 커져.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는 커진다. 자, 요 수식에서 양변을 우리는 일시불의 뭘로? 우리는 일시불의 내가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다. 그러면 미래의 가치 N년 후에 이력이 현재 얼마냐 구할 때는 또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또는 이것을 현가 개수인데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냐? 곱하면 1이에요. 요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면 두 수식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자, 할인율. 자, 할인율 R이 상승하면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되냐?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밑에가 10%에서 20% 점점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낮아져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을수록 반대로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작아진다는 걸 알죠. 시험 문제 요 지문 말로서는요. 요 지문 출제를 많이 해요. 말로서. 뭐 계산 문제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은 요 두 개 말로서 이론으로 출제 많이 하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건 또 28회 계산 문제 또 한번 출제했어요. 28회는요. 5년 후에 1억 원이 할인율 7%일 때 현재 얼마냐 요걸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기본적 개념 우리 여기 기본적인 우리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기본적 개념 공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두 가지 배우셨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뭐죠? 현가계수.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1이니까 두 개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 자, 맨 밑에 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역수 나오죠.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폐 시간 가치 기본적 개념을 우선 확인을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화폐에 우리 연금부터 들어가는데 작년 시험에 연금의 미래가치 출제를 했었어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수업을 할 때는 투자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요한 부분 많은데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